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한국 해안에 항구에 미국 핵 잠수함 한 척이 정박한 적이 있습니다. 이 핵 잠수함은 잠수함 안에 가지고 있는 핵 무기의 위력이 일본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떨어뜨렸던 핵 무기 원자탄의 6,000배에 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잠수함 한 척이 가지고 있는 핵 능력이 중국 전체가 가지고 있는 핵 능력의 40%에 해당이 됩니다. 이 잠수함이 한국 해안에 옴으로 해서 이게 처음입니다. 미국이 이 잠수함의 정체를 드러내고 남의 나라 항구에 정박한 것은 한국에 나온 게 첫 번째입니다. 다른 나라에 이런 적이 없어요. 중국하고 북한에는 큰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왜? 잠수함 한 척이 중국 전체가 가지고 시끄럽게 구는 핵무기 총 파괴력의 40%를 가지고 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나라처럼 주변에 많은 강국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에 살기 위해서는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선동선전에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팩트. 더욱이 지금처럼 정보가 범람하는 이런 사회에 살아가려면 아무리 솔깃한 소리를 하더라도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반드시 나름으로 검증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검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6.25 전쟁에 대해서도 저는 60년대 초반에 미국 정훈학교를 다녀왔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정훈학교에 교관을 한 2년 해야 된다 그래요. 유학기간에 2배를 근무해야 된다 그래서 갔더니 모두들 다들 안 하려고 하니까 아주 그때는 내가 나이 22, 3밖에 안 될 텐데 더욱이 중위인데 내한테 시사해설 교관을 하라. 그래 안 한다고 꽁무니를 뺄 수도 없고 아주 밤을 새다 하면서 타임지, 라이프지,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 뭐 하는 이런 것들을 포리언 어페어스 하는 것을 다 구독을 해가지고 열심히 보고 익혀서 교관 자격을 얻고 시사 해설 교육을 시작한 이래로 최근까지 60년 이상 타임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왜 지금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면은 훨씬 더 마음을 평안하고 안정된 가운데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하고 동맹을 하고 있는 한은 중공이나 북한이나 러시아나 어떤 나라도 감히 본격적으로 싸움을 걸고 오지는 못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 제가 강의하게 되어 있는 6.25에 대한 것도 저는 시사해설 교관 생활을 하는 60년대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기사를 접할 때마다 특히 6.25 같은 데 대해서 나오는 기사는 다 모아가지고 보면서 가르치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 신문이나 이런 데에서도 이걸 제대로 취급을 못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이렇게 알리는 몰라서 그런지 뭐 일부러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여하튼 너무나 사실과 동떨어진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일요일 오후 시간 쉬시는 시간인 줄 잘 압니다. 그러나 한 시간 쉬는 것보다도 오늘 얻은 게 많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나가실 수 있게끔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체크할 사항은, 첫째, 제일 중요하게 다룰 게 미국은 왜 전쟁 대비를 하지 않았던가, 두 번째, 남북 분단은 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셋째, 북한은 어떻게 왜 전쟁을 일으켰나, 이것을 우선 중점적으로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원자탄은 미국만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사용을 해서 일본의 항복을 받았습니다. 세계 다른 나라들은 이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 두 발을 가지고 전쟁을 종결시켰기 때문에 유일하게 미국만 이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소련처럼 세계를 정복한다든가 이런 야심이 없는 나라예요. 다 크고 작은 나라가 저 나름으로 재미나게 살고 서로 교류하고 화합해서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데 누가 전쟁을 일으키겠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네 마음 같은 줄 생각한 거죠. 그래서 유일한 핵 보유국이라는 자만심과 다시는 이제는 전쟁이 안 나겠지,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최소한 8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우슈비츠니 뭐니 해서 유럽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걸 생각하면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또 어떻게 전쟁을 하겠나, 전쟁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군대를 대폭 감축을 했습니다. 미국이 1944년에는 1,400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군이 없으니까, 공군이 육군 지원, 해군 지원하는 거니까 육군이 한 860만, 해군이 한 600만 내외, 엄청난 군대지요. 이 군대를 이젠 전쟁이 없고 이젠 평화롭게 다 잘 살 텐데, 사람이 어리석지 않은 한은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무슨 전쟁을 또 내겠나, 1,400만 군대를 200만으로 감축을 한 겁니다. 미국이 전쟁 대비를 하지 않은 중에 제일 문제가 뭐인가 하면 얄타 회담입니다. 얄타 회담이라는 것은 1945년 2월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에서 이제 스탈린이 자기 땅에서, 이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이게 용감한 것 같아도 굉장히 겁이 많고 외국을 거의 나가지 않던 사람이다. 근데 얄타 회담이 끝나고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이 얄타 회담에 참석했던 루즈벨트나 처칠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문제가 생겼어요. 왜? 루즈벨트는 말이 그렇지 소아마비로서 한쪽 다리를 못 씁니다. 한쪽 다리를 못 쓰는 그런 건강 상태에서 미국 역사상 4번째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거예요. 3번 대통령 하면 12년 아닙니까? 16년을 대통령을 하게 생겼는데, 미국은 조지 워싱턴이 헌법을 제정위원장으로서 만들 때 대통령은 2번 이상 하면 안 된다든가 이런 걸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딱 2번 하면서 두 번째 임기 중반에 나는 출마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2번을 하고 그만두는 것을 딱 하고 나니까 그 뒤 모든 대통령이 2번 하면 다 그만뒀어요. 그런데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니까 3번, 4번까지 해다가 4번 당선되고 한 2달 만에 세상을 떠났단 말이에요. 2월에 당선이 돼가지고 4월에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얄타 회담에 참석했던 루즈벨트가 세상을 떠나고, 처칠은 그렇게 용감하게 정치를 해서 마침내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게 독일군에 점령될 뻔한 것을 면했는데, 처칠 덕분에 투표 결과 노동당 당수 애슐리가 당선이 돼버리니까 영국은 선거에서 지면 지는 것이 나오는 순간 다우닝가 10번지 수상관저를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수상관저에 있었던 게 아니라 7월달 포츠담 회담에 가 있는 중에 선거에서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탈린이나 다른 대표를 볼 때 얼마나 참 쪽팔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자격 없어 하고 빠지고 애틀리가 와서 들어서니까, 애틀리는 얄타 회담 참석을 안 했으니까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루스벨트 대통령이 돌아가고 나니까 트루먼은 대통령이 그 자리에 앉아서 12년간 집권해서 자기 참모를 쓰니까 부통령이라는 것이 새로 당선된 사람이 단지 한 2달밖에 안 되는 사람한테 뭘 상황 설명을 해주고 할 시간이 없어. 전쟁이 지금 끝나가는데. 그러니까 부통령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만하탄 프로젝트 하면 핵무기 개발 사업인데, 부통령으로 있으면서 미국이 핵무기 개발하는 것도 모르는 부통령이에요. 일부러 그런 건 물론 아니지만 그만큼, 그리고 트루먼이 부통령이 될 때 아주 유능한 사람 셋이 부통령이 서로 되려고. 왜? 루즈벨트가 병이 있고 나이가 있으니까 자기가 이제 부통령 되면 대통령 한다고 생각하고 머리가 터지도록 싸우고 서로 양보를 안 하니까 골치가 아프니까 셋 다 제쳐버리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골라서 하나 형식적으로 앉혀놓은 게 트루먼입니다. 트루먼은 20세기 들어서서 미국 대통령 당선된 중에 유일한 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가 하면은 대통령직에 있으면서도 러닝 팬티는 자기가 빨았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이제 그 미주리주 자기 농가에 가서 그날도 농가 지붕 고친다고 지붕에서 직접 작업하다가 한국 전쟁이 일어나는 보고를 받은 거예요. 트루먼은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스탈린 눈으로 보면은 이게 트루먼 정도 다루는 거는 이건 뭐 어린애 다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45년 5월에 독일이 망하고 7월에 포츠담 회담을 할 때 트루먼이, 이 스탈린이 얼마나 교묘하게 처신을 했는지 이 트루먼이 속아요. 굉장히 선량한 사람으로 생각한 겁니다. 선량한 사람으로. 그래서 당시 전쟁 상황은 어땠냐 하면은 오키나와나 유황도, 즉 요지마나 이런 데 상륙 작전을 해보니까 전원이 다 죽을 때까지, 데리고 있는 가족이나 아이들까지 다 죽을 때까지 항복이라는 게 없이 싸우니까, 이런 식으로 본토에서 만약 방어를 한다면은 도대체 미국 군인이 얼마가 죽어야 되나? 워게임을 해버리니까 100만 명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인명을 가장 중시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유럽과 태평양에서 전쟁을 하면서 그때까지 죽은 사람이 30만 밖에 안 되는데, 소련은 얼마가 죽었느냐? 800만이 죽었다.
그런데 30만, 지금까지 4년 내외에 30만밖에 안 죽었는데 100만을 죽여가면서 마지막 전쟁 마무리를 한다.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만주에 있는 관동군이 일본 본토 방어를 하기 위해서 만약 본토에 들어오면 피해가 더 날 수도 있다. 그래서 만주에 있는 일본군을 러시아 군대가 이제는 유럽이 전쟁이 끝났으니까 와서 좀 공격을 해주면은 그놈을 만주에 좀 붙들어 매주면은 피해가 적지 않겠나 해서 얄타 회담에서 제의를 한 겁니다. 어이, 스탈린 동무, 너희 군대를 좀 이렇게 만주에 돌려가지고 만주에 있는 일본군을 좀 붙잡아 두면은 그러면 우리한테 참 도움이 되겠다. 너무 우리 피해가 크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스탈린이 그럼 뭘 줄 건데? 어린애나 어른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린애가 큰 게 어른 아닙니까? 그래, 화태도 주고 만주에도 뭐 이권을 주고 뭐 하리 그래 하겠다. 내가 고려를 하지요. 오히려 이제 지금 배짱을 부리는 이런 상황에 놓였다. 그래서 이 상륙작전 계획은 왜냐하면 핵무기가 언제 될지를 모르니까 얄타 회담을 하던 당시는 그러니까 일본에 상륙한다는 이 상륙작전 계획은 그 다음 장에 보듯이 어디에 상륙작전을 하려고 했는가 하면은 이 큐슈, 일본의 큐슈에 상륙작전을 하는 것을 올림픽 작전이라고 해서 1945년 11월 1일에 하고 여기 상륙한다고 해서 항복하지 않을 거니까 코로넷 작전이라고 해서 1946년 3월 1일에는 요코하마, 도쿄 쪽으로 상륙작전을 하는 걸로. 그래서 이게 복잡한 게 다 모인가 하면은 그런 작전을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서는 상당한 규모의 상륙군을 다시 본토에 상륙시키기로 하고 있었는데 7월에 포츠담 회담 중에 핵 실험이 성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트루먼이 핵무기를 사용하여 전쟁을 빨리 종결을 시킨 것입니다. 트루먼은 학벌은 고졸 출신이지만은 20세기 미국 대통령 가운데에서 가장 어려운 결단을 내린 어떤 면에서는 몇 사람 안 되는 우수한 대통령 중에 하나입니다. 왜? 핵무기 투발했지요. 한국 전쟁에 바로 군사를 파견했지요. 이런 굵직굵직한 일, 그 다음에 서부 백림 쪽에 소련군이 들어가는 백림으로 들어가는 길을 동독에서 막았을 때 11개월 동안 25만에 250만의 그 서독 그 베를린 서부 백림 시민들에게 11개월간 식량, 물, 뭐 모든 것을 계속 공수해서 결국은 스탈린이 손을 들고 육지로 다니게 길을 열어준 이런 여러 가지를 수행한 대단히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특히 한국에 있어서는 이분이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한국은 그때 없어지는 겁니다. 왜? 에치선이 보고를 받는 순간 에치선은 무엇을 트루먼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기 전에 히틀러가 체코스로바키아에 들어가고 그 다음 오스트리아에 들어가고 그 다음 폴란드로 들어가고 이렇게 자꾸 욕심을 많이 부릴 때 체코 정도에 들어갔을 때 불란서, 영국, 로스와 이런 나라들이 팍 틀어 막았으면은 그때 히틀러가 꺾인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서 이거 가만히 두면은 이놈들이 예담은 일본을 치려고 덤벼들 거고 일본 들어가면 그 다음 태평양으로 나와서
다시 또 태평양에서 태평양 전쟁을 한번 더 해야 되겠구나. 이걸 막기 위해서는 초장에 길을 꺾어야 된다. 그래서 전화에 대고 국무장관 에치슨 향해서 내 그 말 흉내를 냅니다. We got to stop the son of a bitch. 그 개새끼들 멈춰야 해. 그러니까 에치슨은 아세안 무슨 방어선 꺾는다고 한국과 대만을 밖으로 내놓고 뭐 극구하던 사람인데 뭐 말을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산업화 빗지로 나오는데 뭐 할 말이 없잖아요. 바로 안보리에 회부하게 되고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미 의회를 거치게 되면은 토론을 하고 야당 여당이 뭐 떠드는 사이에 한국은 날아가 버린다. 왜? 그 당시에는 이따 설명하지만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국방장관도 있고 참모총장도 있지만 총참모장도 있지만은 국방계획이라는 자체가 없고 국방계획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상군을 투입하는데 의회를 거치게 되면은 그 사이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진다는 걸 알고 유엔의 지원으로 세워진 나라니까 유엔이 처리해야 된다고 유엔 폴리스 액션, 경찰 행위로 막아야 된다. 그래서 이걸 미 의회 토의를 거치지 않고 지상군 파견을 바로 결정을 지은 게 트루만입니다. 트루만은 한국을 살린 은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련은 1945년 8월 8일 일본하고 소련은 그 1938년에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고 사이좋게 지내는 사이입니다. 겉으로는. 그런데 일본이 그래도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은 나라라고 해서 부탁을 했습니다. 야, 우리가 항복을 해야 될 텐데 좀 조건을 무조건 항복 이러지 말고 전황폐하는 그대로 존치한다든가 좀 부드럽게 어떻게 좀 하도록 스탈린 동무가 좀 애를 써주면 좋겠어 하니까 그래 알았어 내가 하겠지. 하기는 뭘 해요. 이놈들이 항복을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럼 내가 2차 판에 뛰어들어서 아세아 쪽에서도 내가 권리를 좀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 800만 명이나 죽었는데 나도 뭘 어디서 좀 뭘 찾아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당시 소련이 가지고 있던 군대는 놀라지 마세요. 48개의 야전군 500개 사단입니다. 근데 이걸 선뜻 집으로 돌려보내지 못하는 게 뭐인가 하면은 이 중에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없는 사람이 많아. 왜? 소련에 있는 모든 집은 나라의 집이야. 개인은 자기 집이 없어. 공산당에 너 스모렌스크로 가 하면 가야 되고 너 시베리아로 가면 가야 돼. 즉시 보따리 사고 떠나야지. 우물쭈물 하면 그냥 그런 나라니까 150만 병력을 13만 6천 개의 열차를 가지고 극동으로 진출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벌써 8월 8일에는 일본이 항복하기 전이죠. 북한의 웅기, 8월 9일에는 경흥, 계속해서 청진, 나남 상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8월 16일에는 원산에 상륙을 했던 것입니다. 스탈린은 미국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 전쟁 중에 소련은 미국으로부터 130억 달러의 원조를 받았습니다. 레이션만 1억 인분을 받았고 뭐 받지 않은 게 없습니다. 탱크부터 시작해서 무슨 기관차 무슨 뭐 이런 받으면서 미국의 그 생산력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 미국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고 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련이 이렇게 들고 있을 때 미국은 어디가 제일 한국에 가까운 데였는가 하면 오키나와에서 전투를 하고 있었는데, 오키나와에서 미 해병대를 중심으로 해서 한 5만 명의 사상자가 납니다. 그리고 일본이 어떻게 이 섬들을 모두 마지막 민간인 한 사람 죽을 때까지 버티니까 미국이 소련이 벌써 북한의 평양을 점령하고 이때 미국은 오키나와에 발이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소련군이 만주 북한으로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카이로 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는 스탈린이 참석을 못합니다. 루즈벨트, 처칠, 장개석 이렇게 참석해야 됩니다. 이 카이로 회담은 뭔가 하면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식민지로 있는 나라를 독립을 시켜줘야 되는데 어떤 나라를 독립시키냐 하는 데인데, 카테고리를 4수로 나눠서 카테고리 1, 2, 3, 4로 나눴는데 카테고리 1에는 딱 한 나라만 들어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나라예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냐? 그게 한국입니다. 조선입니다. 어떻게 돼서 조선이 그런 우대를 받게 됐는지는 지금 알 도리가 없어요. 무슨 책에도 근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루즈벨트가 이렇게 했는지 장개석이 이렇게 했는지 몰라서 지금 학설이 분분한데, 여하튼 간에 결과는 진짜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5개 사단이나 7개 사단을 가지고 미국 편을 들는 것도 아니고 일본 정부에 세금 내고 일본지에 징집돼서 나가고 일본 식민지인데, 이 일본 식민지 나라를 왜 이렇게 우대를 했는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내 개인적으로는 아마 이승만 대통령이 쓴 재판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냐. 왜냐하면 진주만 공격 5개월 전에 일본 내막기라고 하는 책을 이승만 대통령이 썼는데, 거기서 뭐를 경고했는가 하면 일본은 반드시 비겁한 아주 나쁜 방법으로 기습적으로 미국을 기습할 것이다 라고 말을 낸 책인데, 5개월 후에 진주만 기습이 있었거든요. 전 미국에 있던 정치인들이 필독서가 돼서 도대체 혁만 리가 누구냐? 그 나라도 없는 사람이야. 왜 나라가 없어? 일본의 식민지야. 이렇게 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알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10일에 일본은 미국에 항복을 제의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미 국무장관이던 번스는 한국에 대해 미소 합동 점령 계획을 수립하되 분단선은 가능한 한 북쪽으로 하도록 지시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1945년 8월 10일) 일본이 미국에 항복을 제의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미 육군 작전과에 근무하고 있던 본스틸, 이 사람은 8군 사령관으로도 왔던 사람입니다. 러스크, 나중에 국무장관까지 지내는 사람인데, 이 두 대령이 이 작업을 맡아서 한 것입니다. 맡아서 하는데 한국이라고 해서 찾아보니 지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도가 없는 게 왜 당연한 게 뭐인가 하면, 당시에 나는 초등학교 4학년인데 당시 지도에는 나온 지도에 보면 모두 일본은, 한국하고 일본은 빨간색으로 한 나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식민지가 일본이 강탈해서 일본 오리지널한 일본인 것처럼 표현해 놓은 것을 구분을 못해서 헤매다가 그 지도를 가지고 그은 게 383입니다. 그때는 이미 8월 달에 8월 26일인가에 이미 평양은 로사군에 의해서, 소련군에 의해서 점령이 된 뒤다예요. 북한은 왜 전쟁을 일으켰나? 1949년 7월에 소련이 원자탄 실험을 했습니다. 1949년 8월에 존슨 미 국방장관은 미 육군을
이런 판에도 오히려 국외 사단을 오히려 더 줄였어요. 49년 10월에는 중국이 공산화됩니다. 이게 아주 이 1949년이 아주 이 흉악한 나쁜 해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태를 보고 미국도 이게 전쟁이 없는 게 아니라 이게 전쟁이 나겠구나 해서 평시징집으로 30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동원해서 육군의 3분의 1이 극동, 즉 일본에 주둔을 했는데 7사단, 24단, 25사단 기병사단인데 이 기병사단이라는 것은 실제로 말을 가지고 있는 사단이 아니고 서부 활극 시절에 제일 활기 있게 활동한 게 캬발입니다. 옐로우 리본 해가지고 노래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향수를 못 잊어서 현대화된 기계화 부대를 가지고 있지만 기계화 바다로 장비를 하고 있지만 기병사단이라는 이름은 그대로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공산화되고 미국은 오키나와에 있는 29연대 전투단을 유지를 하고 군비를 10분의 1로 군사 비용을 10분의 1로 줄였습니다. 1950년 6월에 메가더 휘하에 있던 병력은 8만 3천 명인데 이 8만 3천 명을 가지고 아세아 전체에 대한 책임을 메가더한테 떠넘긴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사실상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태평양이 중국까지 6천 마일, 10,000km예요. 대서양이 영국 해안, 아프리카 서해안까지 5천 마일, 3천 마일, 5,000km입니다. 5,000km와 1만 km의 대양을 양쪽에 두고 있고 카나다와 멕시코를 국경으로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은 사실상 고립주의를 쓰도록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은 앞서 나가는 나라들이니까 독립할 때 그런데 괜히 끼어봐야 미국이 덕볼 게 없고 미국이 상당한 힘을 가지기까지는 고립정책을 썼던 것입니다. 이 고립정책이 깨진 게 언제냐 하면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함으로 해서 조만간 전쟁이 세계대전으로 뛰어나갈 걸 루즈벨트는 알고 뭔가 영국을 도와주고 싶지만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으니까 소위 1942년 4월에 랜드 리즈 액트라 그래서 무기 대여 법안을 통과시키고 구축함 10척을 영국에 인도했습니다. 이것이 미국이 세계적인 무대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스탈린은 북한에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남일 같은 이런 36사람의 한국 젊은 사람들을 뽑아서 여러 가지 훈련을 시켰습니다. 김일성도 이 36명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김일성에 대해서는 황포군관학교를 나왔다, 모스크바 사관학교를 나왔다, 2개 다 나왔다, 하나만 나왔다. 지금 설만 복잡하지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2 사관학교 중에 최소한 하나는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1942년 스탈린그라드 전투 때 한국 사람만 가지고 구성된 2개 전투 중대가 있었습니다. 그 2개 중대 중에 하나를 김일성이 지휘를 했습니다. 그 모스크바 지휘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어디로 나왔는가 하면 만주 쪽으로 나와서 한 300 내지 400명을 거느리고 일본군을 상대로 전투를 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남한에 대한 공격 계획을 어떻게 세웠나? 소련 고문단이 3천여 명의 고문단이 와 있었는데 이 3천여 명의 고문단이 38선에 배치된 한국군 주력 선멸까지만 계획을 해주고 전 국토는 자동적으로 북한을 지지하는
반란이 일어날 테니까 저절로 통일이 된다. 이것은 아마 박헌영의 말을 믿은 듯 합니다. 그래서 초기 전쟁 끝난 다음에 그 다음 뭘 할 것인가는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으킬 당시 북한은 12개 사단이고 남한은 똑같은 전투력이 아니지만 같다고 치더라도 7개 사단이었는데, 여기 보면 조금 이상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별이 그려져 있고 별이 좀 크게 그려져 있는 게 2개 있고 별이 조금 작게 그려져 있는 게 2개 있습니다. 이거는 잘 들으십시오. 일본 군대에 갔다가 도망쳐서 이 중국으로 넘어가면 그 중국으로 넘어오는 젊은 사람들을 모택동이가 다 받았습니다. 그런 군인이 아니더라도 항북이 답답하다고 벗어나서 만주로 갔다가 북지로 넘어가면 대개 북쪽에 연안 쪽 이쪽에 중공군들이 게리라전 한다고 많이 퍼져 있어서 대개 중공이 흡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뭘 했느냐? 한국 사람만 가지고 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1, 4, 이 2개 사단은 한국 사람이 병사부터 연대장까지가 전부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다가 북한군 2개 연대를 붙여서 1사단, 4사단도 마찬가지. 5사단, 6사단은 병사부터 사단장까지가 모두가 한국 사람입니다. 이 사단들은 1937년 7월 7일 노구교 사건이 난 다음에 중국이 일본과 싸울 때 일본과 싸우는 전투를 계속해온 부대들입니다. 이 부대들이 김일성이가 스탈린을 찾아가서 이런 게 있다는 걸 알려주고 이 부대가 제발 북한에 오도록 해달라고 하니까 당시로서는 아직도 중국은 소련으로부터 무기를 받으면서 장개석과 싸우고 있으니까 그 말을 안 들을 수 없어요. 모택동이가 그 당시에는 아직도 강력한 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 사단들을 모두 다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그게 1965년, 1950년 1월 이전에 모두 이 부대들이 다 간 겁니다. 가고 서울을 공격한 것은 4사단이고 또 중요한 데 공격을 해서 무슨 돌파를 하거나 중요한 작전은 전부 이 4개 사단이 중심이 돼서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초기뿐 아니라 한국전쟁에 있어서 북한군이라고 한 것은 엄밀히 말하면 한국인 중공 사단들이 주공이 된 부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7개 사단으로 나와 있지만은 제일 서쪽에 있는 17하고 있는 것은 이게 17연대입니다. 옹진반도에 가 있었던 연대고, 1사단 이거는 지금 문산 쪽에 있던 거고, 7사단은 포천 쪽에 있던 거고, 6사단은 춘천 쪽에 있던 거고, 8사단은 동해안에 있던 사단들입니다. 그리고 2, 3, 5사단은 대전, 광주, 대구에 있던 후방사단입니다. 이걸 합해서 7개 사단이나 지금 여러분이 이걸 보면 느끼겠지만은 5년, 6년 전투를 해서 완전히 손발이 맞는 부대하고 지금 편성해서 아직 한 번도 제대로 훈련하고 전투해보지 않은 부대하고 지금 싸움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뻔히 아는 일이고, 거기다가 이승만 대통령은 말하자면 뛰어난 정치인이고 외교가고 여러 가지 유능한 분이지만은 군에 대해서는 별로 아시는 게 없고 군에 대해서 별로 모든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던 분입니다. 그래서 한국전 전쟁 전개를 보면은 조전 피해와 미국의 참전 휴전과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군 8만 병력 중 3만 5천만 무기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메가더 원수를 보고 호통을 칩니다. 내가 그렇게 전쟁이 난다고 하면서 무기를 달라 그럴 때 무기도 안 주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 당신이 이 나라를 살릴 책임이 있어. 메가더한테 이런 호통을 칠 만한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이승만 대통령 외에는 없습니다. 왜? 서로 아는 사이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유학 박사학위 과정을 할 때에 메가더는 참모총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서로 만난 거예요. 그리고 메가더는 이승만 대통령은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맡을 때 박사학위 논문 지도 교수가 미국의 윌슨 대통령입니다. 윌슨이 그 대학에서 학과 과장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대학의 총장이 됐고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으로서는 참 우연이지만은 미국 대통령을 자기 논문 작성 지도 교수로 가졌던 인연으로 미국 정계에 상당히 발이 넓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형편은 어떠냐? 참 나로서는 군 직업을 가졌던 사람으로서 소개하기도 참 부끄럽고 미안한 얘기지만은 6.25 침략을 한 것이 오전 4시인데, 새벽 4시인데 이게 전쟁이라고 하는 걸 판단하는데 6시간이 걸렸습니다. 10시가 돼서 이게 전쟁이구나. 이렇게 돼서 사방에 이제 보고도 하고 그래서 이 중에도 아주 큰 패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한강 대교를 6.25가 난 다음 날 12시에 폭파한 것입니다. 한강 대교를 폭발을 하니까 잘 싸울 수 있는 병력이 전부 한강 북방에 있는데 다리를 끊어버리니까 후퇴를 하려도 전부 헤엄을 쳐서 건너야 된다는 얘기가 된다. 뿐만 아니라 탱크나 무슨 예를 들어서 무슨 이런 대포나 무슨 이런 걸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별로 많지도 않던 우리 가지고 있던 무기가 다 한수 이북에 그냥 놓고 오면은 저놈들이 사용하니까 전부 포구에 수류탄 넣어서 다 깨고 이렇게 하고 나오는 이런 상태가 됐다. 그래서 9만 8천 병력 중에서 2만 2천으로 병력이 줄어듭니다. 벌써 전쟁 나자 말자 한강 폭파하고 뭐 하면서 그냥 병력의 반 이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4만 4천 명이 손실이 되고 소화기의 30%가 없어진다. 그래서 그래도 다행이었던 것은 김홍일 장군이라고 하는 분은 중국 군대에서 사단장으로서 전투 지휘를 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총장을 시켰더라면 6.25 초기에 훨씬 다른 모양을 보였을 텐데 왜 이 사람을 안 썼는지 그 이유는 나도 잘 모르겠고 그 이유를 써놓은 책이 없고 아무 자료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이 사람이 한강을 수영을 해서 넘어오거나 뭘 잡고 넘어온 사람들을 모아서 재편성을 했습니다. 재편성을 해서 6일간 한강 방어선을 유지를 했습니다. 이 6일간 한강 방어선을 김홍일 장군이 유지하는 바람에 상당한 시간의 여유를 얻고 또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은 북한은 서울을 함락을 하고도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서울 안에서 괜히 시끄럽게 굴다가 이 귀중한 3일을 놓쳤는데 만약 바로 그냥 남진을 해서 밀어제쳤으면 아마 7월 중으로는 부산까지 갔을 겁니다. 이게 다 나라의 어떤 면에서 운이죠. 내가 이 지도를 왜 넣었는가 하면은 이 시커먼 부분이 전부가 뭐인가 하면 전부 공산 세력입니다. 북한
소련, 중국, 그리고 하얗게 조금 기퉁에 보일 듯 말 듯한 게 우리나라입니다. 북한 입장에서 생각하면 중국과 소련이 자기들이 배경이니까 이 땅덩어리만 봐도 이래 확 밀어도 그냥 저 조그만한 반도의 반틈이 바다로 빠질 것 같이 자신이 생기게 돼 있고, 우리가 저걸 쳐다보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우리가 어떤 지정학적 위치에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 경영을 하는 사람들 모두가 상당한 의식의 전환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베푸신 모든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기 위해서 이 지도를 내놨습니다. 미국은 1950년 6월 28일 미 해공군 참전을 발표하고, 미국이 유엔을 동원해서 참전한 유일한 전쟁이 한국전쟁입니다.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습니다. 이것도 큰 행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습니다만은, 농지개혁법을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고 농지개혁법을 헌법에 넣고 농지개혁을 한 것이 북한이 초기에 한 몇 개월 동안 온 우리나라 5%를 제외한 지역을 지배했지만은 공산화가 되지 않은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북한은 농지개혁이라고 했다가 나라가 다 빼앗아가지고 전부 소작인, 국가의 소작인 신세가 돼서 오늘 저 모양이 됐는데, 우리는 경자 유전이라 농사를 지는 사람이 땅을 가져야 된다고 해서 우리나라 농민 전체가 자기 땅을 갖는 농민이 된 역사적으로 최초의 역사가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 돈이 없고 달러가 없던 시절에 외국 유학 가는 것만은 길을 열어서 본인이 결제를 해서 달러가 없었으니까 보냈다고 하는 것, 원자력을 이용해야 된다고 하는 걸 원자력 연구원을 만든 것도 이승만 대통령. 지금 이런 걸 소개하려면 많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를 못하는데, 이 초기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미국이 이렇게 빨리 개입하지도 않고 미국이 이렇게 들어오지도 않고 유엔이 이렇게 침략자로 북한을 선언하지도 않을 텐데, 이 모든 일을 한 것이 그저께 신문인가에, 조선일보 신문에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초인적 전시 대통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미 의회 성인 없이 조기 참전을 할 수 있도록 유엔 결의안 82호를 가결될 수 있도록 미 대사한테 지시를 해서 뉴욕에 올라와서 4분간 연설을 해서 유엔이 바로 유엔 결의안 82호로서 침략군이라는 걸 선언하게 만든 것도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어, 1950년 6월 30일 01시 22분 미국은 지상군 투입을 결정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지상군이 투입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10,000km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부터 인천까지 올라면 10,000km예요. 내가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가 봤는데 23노트의 속도로 가는데 17일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메가더는 워커 장군에게 증강된 대대 전투단을 파견하는 걸 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메가더에게 전황이 어떤가 물으니까 내가 전쟁하는 전투 현장에 가본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고 29일 날 어디 왔는가 하면은 흑석동 언덕 위에 왔습니다. 그때는 빠져나오는, 도망 나오는 우리 한국 국군들, 그걸 대해서 총을 쏘는 사람들, 근방에 포탄도 떨어지고 실탄도 날아오고 하는데 모두들 뭐 움츠리고 이러는데 수행원들이
딱 서서 다 쳐다보고 인천 상륙작전에 대한 구상을 메가드는 그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 제24단 큐슈에 있던 미 24사단이 한국에 바로 일개 대대전투단을 보내게 결정이 돼서 최초 교전은 7월 5일 오산 중미령에서 일어나고 7월 14일 한국군은 작전 통제권을 미군으로 이양하면서 한국군도 유엔의 일부로 받아들여서 같이 전투를 하게 해다오. 그래서 이때 이미 38선 이남에는 북한군 12사단이 다 넘어와 있는 상태에서 이 24사단은 중미령 전투를 시작으로 7월 달에 이 낙동강 교두보를 확보하는 데까지 후퇴하면서 16,600명이 한국에 와서 전투에 참가하고 낙동강에 도착했을 때는 남은 숫자가 6,000여 명밖에 남지 않았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가. 죽어가면서 시간을 벌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꼭 내가 짚고 넘어갈 건 뭐인가 하면 미국 군대는 전장에서 싸울 때 마치 낙동강 전선에서 싸울 때 캘리포니아에서 적군을 맞아 싸우는 것과 똑같은 자세로 싸웠습니다. 이게 미국 군대의 특징입니다. 한국이니까 좀 헐렁하게 싸우고 미국 본토는 뭐 강하게 싸우고 이게 아니에요. 어디 있어도 그 대표적인 걸로는 천안에서 24사단의 한 연대장은 3.5인치 로켓 포라야 적의 전차를 깰 수가 있는데 그때 2.37인치밖에 없었다. 그거밖에 무기가 없으니까 그걸 들고 연대장이 적 전차를 겨냥하는 순간에 적 전차는 연대장을 겨냥해서 동시에 사격이 이루어졌는데 이 연대장의 모습은 없어져 배를 맞았으니까 전차 포탄을 배에 맞았으니까 이 연대장은 온몸이 완전히 흩어져서 없어져 버리고 그 동상에 지금 천안에 가면 서 있습니다. 그 자리에 이게 미국 군대입니다. 미국 군대의 정수는 이런 데 있고 이런 걸 소개하려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지도를 내가 왜 내놨는가 하면은 여러분 이걸 북한군은 지금 몇 년 동안 같이 행동하던 아주 정교화된 부대로서 지금 공격을 해오는데 미국은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지중해에 있는 해병 1개 대대, 아르헨티나에 있는 무슨 육군 1개 중대, 뭐 홍콩에 있는 1개 중대, 마니라에 있는 1개 중대 하는 식으로 전 세계에 전쟁이 없다고 해서 전부 다 군대를 없애버려서 조그마한 것들을 지금 긁어 모으니까 이게 한꺼번에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 둘 들어오는 것을 맞이하면 도망치면서 맞이하면서 이 사람들이 또 먹는 것도 모두 달라요. 유엔군도 또 16개국이라는 사람들도 군복도 다르고 무기도 다르고 탄약도 다르고 다 다르다. 이거를 거두어 들이면서 옷도 입히고 먹이고 무기 지원하면서 싸우면서 도망치면서 그 사태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걸 넣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워카라는 정말 유럽에서 베를린에 입성하는 제일 선봉에 섰던 전차 군단장을 했던 경력을 가지고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한국은 그때 없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한 300야드 높이의
경항모기를 가지고 돌면서 지형정찰을 해서 낙동강에서 방어를 해야 되겠다는 걸 구상을 하고, 그럼 낙동강으로 가면 이게 안 따라 들어옵니까?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됩니까? 그걸 이루어내면서 정세를 보던 미국 합참에서, 야, 미국 군인들 죽이면 안 되겠다, 일본으로 철수하는 게 어떠냐. 이 사람이 버티든가 죽든가, 스탠드와 다이, 둘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일본으로 철수를 거부합니다. 그 다음 또 그런 요구가 왔을 때 또 거부합니다. 그래서 리찌웨이라든가 이 미 8군 사령관은 자기 생명을 걸고 한국을 지켜낸 참 은인들입니다. 이 현장에 있는 군사령관이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 가겠어 하면 가는 거예요. 만약 그때 미군을 일본으로 뺀다 하면 경상도에 피난와 있던 사람들 뭐 해서 최소한 한 200~300명은 생명을 잃었을 겁니다. 이거는 참고로 제가 넣어놨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8월 12일 날에 부산 기지창을 만들고 8월 25일에 일본의 미 군수사령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 병력이 20만 명이 미군이 와 있다. 많이 왔을 때는 35만, 40만까지 있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의 피복, 먹는 것, 탄약, 모든 것을 5,000마일, 태생, 6,000마일, 태평양을 건너서 전부 배로 다 써요. 아니면 항공기로 수송한다는 게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생산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래서 일본에 있는 이 군수사령부가 협조적이지 않고 복잡하게 되면은 한국에는 미군이 주둔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먹는 것, 모든 것을 미국 본토에서 계속 운반해 옵니까? 그래서 한국을 미국이 도와주고 지켜주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사항이 뭐인가 하면은 한국과 일본이 우호 관계를 빨리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 같으면 무슨 이번에 물이 어떻고 저떻고 할 때에 IAEA에서 결정한 데 따르겠다. 점잖게 그렇게 나갔어야 옳지 않느냐 하는 게 내 생각입니다. 이런 사정을 잘 모르니까 그렇지, 이렇게 한일 관계가 나빠지면 어떤 피해가 온다고 하는 걸 모르면은, 그래서 이 전쟁 전체 흐름을 보면은 처음에 38선을 넘어서 들어와서 여기 이 낙동강 전선에 있을 때가 전 국토의 5%입니다. 20분의 1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인천 상륙작전으로 올라갔을 때가 그 다음이고, 중공군이 들어와서 북위 17도선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밀고 올라와서 여기 지금 마지막 나온 장면, 이건 동쪽은 38선보다 좀 올라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개전 초기에 즉 1950년 7월 초에 즉결처분권이라는 것을 한국가 즉결처분권이라는 건 뭐인가 하면 분대장,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하는 장자가 붙는 사람은 진지에서 도망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쏴 죽여도 좋다는 게 즉결처분권입니다. 이것은 훈련이 안 되고 펑 하면 놀라서 도망가고 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전쟁을 하는데 최후에 쓰는 수단입니다. 이런 거는 세계 각지에서 모두 다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전쟁 중 한반도를 포기하는 시도는 2차례 있었습니다. 워커 때 2번, 리치웨이 때 2번, 4차례. 이 4차례 때마다 이 군사령관들이 나는 철수 않겠다, 해내겠다 해서 이 사람들이 전부
철수에 반대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러한 나라를 유지할 수가 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참, 이승만 대통령만 가지고도 한 2시간, 3시간 강의를 하고 싶을 정도로 저는 여러 가지 서적을 보면서 존경하고 정말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신 분인데, 이분이 하신 여러 가지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 언제냐? 포로 석방을 한 일입니다.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업적입니다. 왜 그러냐? 1953년 6월 17일 휴전에 잠정 합의가 됐다. 이렇게 되니까 휴전이 이제 곧 정식 결의가 될 판이에요.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으로 출마를 했는데 무엇을 공약으로 걸었는가 하면 한국 전쟁을 종식시킨다. 그리고 이 사람은 원수입니다. 원수면 다 떠나도 현역이에요. 그런데 원수까지 지낸 아이젠하워가 약속을 해놓고 전쟁에 대한 전쟁을 끝낸다고 약속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대통령 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대통령시켰는데 아이젠하워가 굉장히 급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 얘기를 다 빼면은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서 4차례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고는 그 당시 그러한 한국의 정치나 이런 여러 가지를 감당할 만한 인물이 없는 겁니다. 대체 인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취소가 되고 살아남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3차 세계대전을 피하려고 하는 미국의 세계 전략에 말하자면 반기를 든 것입니다. 너희들 휴전하고 빠지고 나면 한 1, 2년 사이에 다시 북한이 쳐들어 전쟁이 나면 다시 또 올 거냐? 오기가 어려울 거 아니냐? 또 유해인군이 또 다 올 거냐? 그것도 어려울 거 아니냐? 그러면 적이 쳐들어오지 못할 무슨 방책을 내놓고 가야 될 거 아니냐? 나를 죽여라. 차라리 나를 죽여라. 난 죽여도 그거 없이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미국도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도 문화국가인데, 그래서 타협이 이루어져서 좋다. 한미 군사동맹을 맺겠다. 그래서 올해가 한미 군사동맹 70주년인데 이 70주년의 시작이 이승만 대통령의 덕분입니다. 이 사람은 1000단까지는 안 갔어도 990단까지는 갔다가 다시 온 사람이에요. 그 예로는 미국의 키신저와 월맹의 레둑토가 1973년 휴전협정을 맺었습니다. 2년 뒤에 월맹이 공세를 취해서 남부월남을 다 차지하고 지금 월맹이 된 것입니다. 똑같은 시나리오가 한국에서 일어날 뻔했던 것을 막은 것이 누구냐?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가 흔히 이승만 대통령을 욕하는 사람들이 친미주의자, 미국의 앞잡이 뭐 이런 식으로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대한민국주의자입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는 이시조선의 왕족으로서 이 한국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바칠 용의가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막아서 전쟁이 없이 지낸 이 전쟁 대신에 미국 군대가 북한의 침략을 막아준 이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는 산업화를 이루고 지금 2021년에 유엔형 국가종합능력 제12의 국가로 유엔이 선포를 했습니다. 대단한 성취를 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반을 만들어준 분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자기 생명을 걸고 포로 석방을 했고
왜냐하면 중공이 지금까지 발표 못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한국 전쟁에 중국 군대가 나와서 몇 명이 죽었다는 걸 지금도 발표를 못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으면 죽은 숫자 발표를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의 이 노력으로 해서 미국 군대가 2개 사단, 2사단, 7사단이 휴전선, 서부 휴전선에 배치가 되고, 이 배치가 되어 있는 동안에도 여러분 잘 모르는 게 있는데요. 1967년 같은 해는 휴전선에서 미군이 얼마가 죽는 줄 압니까? 120명이 사살돼요. 포로로 30명인가가 잡혀가고, 이게 미국 군대가 미국과 동맹이 맺어서 배치가 되어 있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미국 군대가 없었으면 전쟁을 안 일으켰겠어요? 시간이 돼서 이제 끝내겠는데요.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난 21일 날 저는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 합동 세미나에 나가서 기조 연설을 한 20분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기조 연설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정리하면서 발견하기도 했지만은, 놀라운 사실은 그해 7월에 미 이사단이 미국 본토에서 출발해서 한국에 도착한 처음 사단이 미 이사단입니다. 뭐 오키나와에서 오고 한 이런 게 아니고 미국 본토에서 오자마자 이 사단이 어디에 들어갔는가 하면은 지금 낙동강 제일 지금 범위가 좁아졌을 때 곧 부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막바지인데, 워카라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방어를 했느냐? 미 해병여단과 아주 뛰어난 1, 2개 연대를 자기가 가지고 뚫리는데 틀어막고 소방수 역할을 해서 이 전쟁을 유지를 했다. 기동방어라 그래요. 고착된 방어가 아니고 병력이 모자라니까. 그런데 그런 기동방어를 해 오던 중에 이 20미 2사단이 와서 어디에 들어갔는가 하면 아까 말한 4사단, 중공군 사단이 주공으로 삼은 것이 확실한 박진리라고 하는 지역에, 즉 낙동강과 남강이 갈라지는 그 볼록하게 나온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배치를 했습니다. 배치를 해서 전투하는 중에 사흘간의 전투에서 중대장, 연대의 중대장 18명이 다 전사합니다. 보충한 사람이 다 전사합니다. 그래서 5명, 4명까지 중대장을 보충해서 사흘 전투에 중대장 38명이 손실이 됩니다. 여러분, 연대가 18개 전투 중대 중에서 3명 내지 5명이 다 전사한다. 계속 보충해서 전사한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연대장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흥분하거나 겁을 먹거나 하는 게 아니라 calm in crisis, 위기에 아주 더 냉철해져서 그것을 극복을 합니다. 그게 만약 뚫어졌으면 주공이니까 삼장님 거쳐서 부산으로 가는 데는 중간에 진지가 없습니다. 진지를 할 만한 지형이 없어요. 부산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연대장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때 지평리에서 이 연대장이 또 지평리 전투를 맞습니다. 프랑스 일개 대대를 보충받아서 4,500명을 가지고 주변 산에, 내가 가보니까 이 산이 직경이 이렇게 중심부에서 한 5km씩 다 떨어져서 산이 있는데, 이 산이 한 300~400m 높이인데
여기에 8개 사단의 중공군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유엔군은 전부 한 10마일 뒤로 다 후퇴하고 이 연대만 거기에 한 3km, 4km 되는 사각형 속에 고립이 된 겁니다. 근데 리지웨이가 거기서 버티고 싸우면 공중보급을 해주겠다 해서 16톤이라고 하는 분량의 식량, 탄약, 의약품을 공중보급하는 사이에 사흘간 싸우는데 이 사흘간 싸우는 병력은 4,500인데 둘러싼 중공군은 3개 사단입니다. 몇 명을 사살했느냐? 5,000명을 사살했습니다. 내가 현장에 가서도 다 보고 몇 번 둘러보고 했는데 지중대 3소대장 맥기라고 하는 소위는 자기 소대 정면에 몇 명을 사살했는가 하면 800명을 사살했습니다. 그러니까 팽덕회가 놀란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왜? 거기까지 중공군이 내려오면 중공군도 먹어야 사니까 식량이니 뭐니 보급을 해야 되는데 도로로는 항공력이 없으니까 제공권이 없으니까 못 가져오고 산으로 뭐 등짐으로 질러 나르는데 그게 한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압록강을 건너면서 허리띠에다가 뭘 좀 이렇게 싸고 탄약 메고 걸어 내려오면 100명이 출발하면 전장에는 20명 정도가 도착하고 나머지는 중간에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팽덕회가 놀래가지고 바로 북경에 가서 잠자고 있는 호위병들이 막는 걸 물리치고 잠자는 모택동을 깨워가지고 전쟁 사정이 이런데도 그 병력이 이런데 그대로 둘 거냐? 훨씬 북방으로 우리가 물러나서 병참선을 좁혀야 짧게 해야 그나마 유지를 하겠다. 그래서 모택동 허락을 받아서 그래서 중공군이 물러가기 시작하는 거죠.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됐는데 미안합니다. 이게 주의를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